미국의 지배 집단은 네. 중산층과 미국의 주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경쟁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제조업의 희생을 네. 택한 거야. 네. 일단 미국의 모든 돈이 다시 쏠려오게 하자. 예. 그게 이제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야. 예. 그래서 정부의 예산은 효율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복지를 줄이고 네. 그래놓고선 실제로는 뭐를 늘려? 이번에 국방비가 더 늘어. 국방비를 늘어.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 그러면 가버먼 뭐 버젯 컷한다 그러면서 컷했냐? 2% 컷했나 그래. 말은 30% 이상 컷한다고. 나는 지금의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뭐냐? 스타워즈 프로젝트야. 네. 그리고 그게 지금은 결실을 맺어서 수많은 민간위성 발사, 네. 수많은 다양한 우주 기술들이 네. 요새 주가에서 꽃을 피우잖아. 네. 앞으로 이 기술은 돈이 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야.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은 트럼프 정부는 네. 화성 탐사라는 명목하에 네. 화성의 식민지, 네. 달의 식민지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많은 국방비와 우주 계산. 왜냐 트럼프 일기 때 네. 트럼프가 내세운 게 갑자기 우주 사령부를 세워. 네. 뜬금없이. 그 뭐냐 우주를 지배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그걸 실행에 옮길 거예요. 돈이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그러니까 가버먼 컷한다고 하는 돈에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내 그걸로는 돈을 못 벌 거야. 그것을 버는 건 빨라야 10년 후. probably 일론 머스크 어쩜 파산한 후. 다른 기업이나 회사가 이익을 차릴 수도 있고 나도 위성 주식이나 우주항공 산업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몇 개 주식을 사곤 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다 적자거나 네.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회사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데는 나는 최소한 5년에서 길면 10년 이상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 MD 미사일 디펜스의 핵심적인 그 기술이나 예. 뭐 그 실제 그 제조에 맞춰서 했던 방산업체 대표적인 게 레이디온이야. 레이디온도 원래 조그만 회사였어. 근데 지금 패트리엇이나 이런 시리즈를 만들면서 엄청난 국제적인 무기 업체가 된 거잖아. 네. 원래 중소 스타트업이었어. 근데 얘네가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네. 결국은 만들어낸 거지. 근데 패트리엇 1은 별 볼일 없었어. 근데 걔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상당한 적중률을 보여주잖아. 그런데 몇십 년 걸렸어. 거의 30년 이상 걸렸지. 마찬가지의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 레이건 정부 초기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레이건이 집권할 때 이미 미국은 리세션에 들어와 있었어.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매우 조심스러워. 왜냐? 미국이 내년에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이 요새 거의 쑥 들어왔어. 네. 다 뭐 제로래. 네. 다른 여러 가지 위기는 있어도 예. 미국이 내년에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의견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어. 네. 반대로 나는 본능적으로 그럼 이거야말로 위기다. 여기서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 네. 그래서 미국의 뭐 세계적인 대공황이나 대공황보다 더 큰 사태가 올 거라는 식의 얘기도 있지만 난 그거는 과장됐다고 봐요. 그러나 내년에 굉장히 큰 조종장이 올 가능성은 난 매우 높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시죠. 미국도 포함해서. 근데 이것이 반대일 수도 있어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는 건 그건 점장의 몫이고. 뭐 그러면 내란이야 일으키고 그런 거지. 범은 너무 밑이니까 그건 모르지만 네. 여전히 그럴 수 있는 복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미국이 내년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 제로라는 의견에는 왠지 동의가 가지 않아. 자 그래서 이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이란 혁명 때문에 미국의 일반 대중이나 기업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고. 네.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인플레가 막 13%까지 치솟거든. 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니까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란 혁명 당시에 미국의 연준의 의장은 되게 미약하고 카터 정부도 뒤뚱뒤뚱했거든. 네. 우왕좌왕했거든. 그 카터 정부의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보면 바이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거 비슷해. 카터 정부도 겉으로는 미국의 평화, 세상의 진보, 자유민주의 법 이렇게 되게 진보적인 이데아를 얘기했는데 막상 중동에서 이란 혁명이 벌어지니까 네. 말을 싹 바꾸고 갑자기 막 태세전환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수많은 카터를 믿었던 진보 진영이나 자유민주 진영이 카터의 배신감을 느껴.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 레이건 표로 가.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미국의 많은 젊은 세력들이 나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로 차라리 지지한 쪽으로 간 거야.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결국 폴 보커를 임명하고 네. 레이건이 임명한 건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건 인플레를 잡아라. 폴 보커가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네. 알았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노터치. 왜냐하면 폴 보커는 얘기했거든. 절대로 연방 정부가 이 그 연방 그 연준의 위자 정책이 이래라 저래. 왜냐면 닉슨 때는 이래라 저래 했고 거기에 맞췄거든. 거기에 맞추더니 보니 그래서 음모론도 나왔지만 이게 결국 안 좋았거든. 네. 폴 보커는 예전부터 안 된다. 타이트닝 해야 된다고 네.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폴 보커를 우습게 알았지만 결국은 폴 보커 말이 맞았다는 게 뭐고, 왜냐면 이대로가 폴 보커가 그 스탠호프를 예측했거든. 어쩔 수 없이 레이건 정부는 이 사람한테 정권을 줬고 실제로 폴 보커는 이자율을 얼마까지 올렸냐? 네. 갑자기 그냥 임명하자마자 네. 예고도 없이 네. 지금의 물론 이제 이 사람 현재 연준 의장 누구죠? 파월이지. 그래 파월은 이 사람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야. 네. 다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질문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얘기하잖아. 네. 보컬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룻밤 새고 샥 20% 올려버렸어. 연준 이자율이 그 전에 5% 내였는데. 근데 그때는 정보가 유통이 지금만큼 잘 안 그렇지. 되는 시기니까 그게 당연히 어떻게 됐어.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21%또 올렸어. 당연히 실업률이 치솟지. 그렇죠. 거의 11%를 넘어. 나중에 13%까지 올라간다 그래. 그러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미국의 제조업, 건설, 자동차, 뭐 그다음에 광업 있잖아, 마이닝 다 네. 무너져. 그래서 이때 1982년에 미국의 잡 로스의 90% 이상이 네. 다 제조업, 건설, 자동차, 마이닝에서 발생해. 근데 복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올리는 시도를 한 걸까요? 자, 포커의 베팅대로 네. 인플레가 놀랍게 잡혀. 음. 그래서 결국 81년이 되면 네. 1년 때 22%인데 그 다음에 네. 9%로 내려가. 그리고 결국 나중에 5% 이하로 떨어져. 인플레는 잡기는 잡았네요. 그렇지. 네. 인플레는 잡아. 인플레를 탁 잡았는데 대신 at the cost, 영어로는 그게 at the cost of이야. 네. 뭐냐? 수많은 실업과 네. 중산층의 붕괴와 제조업의 붕괴와 제조업의 붕괴와 내가 그랬잖아. 미국이 80년대 트와일라이트 존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벤트 호라이전. 네.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 존인 거 막 공포와 희열이 공존하는 거야. 네. 공포는 핵공포 하나는 또 네. 하나는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과 네. 인플레이션 공포. 네. 폴커는 그 중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폴 볼커를 그 연준 음모론에서는 제일 악마로 묘사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이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플레를 잡은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하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트와일라 같은 사람이지. 피부가 교차한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폴 볼커 덕에 네. 라고 말하면은 좀 어느 한쪽에서 또 욕먹겠지만 네. 폴 볼커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인플레가 확 잡혀. 그래서 나중에 연준은 이자를 내려. 이자를 정상화 시킨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이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네. 이 21%까지 치솟았던 이자율이 서서히 내리면서 네. 이제 나중에는 1800년대 후반에 가면은 5%대까지 진입한다고. 이러면서부터 미국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요때 골디락스에 들어간다 그러잖아. 네. 요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네. 미국이 다시 안정적인 성장을 해. 네. 그러다가 87년 후반에 블랙 먼데이 네. 한번 또 추락하지. 네. 요때 연준이 또 이자율을 10% 가까이 올려. 네. 그러다가 근데 요때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잖아. 예. 그러면서 90년대 어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어때? 그때까지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세큘라 아주 장기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되지. 네. 근데 이 장기 지속 성장의 실제 모습은 뭐냐? 네. 내가 얘기했지만 고용의 불안정, 네. 그다음에 중산층의 붕괴, 네. 그다음에 제조업의 붕괴. 네. 대신 미국의 어떤 산업이 성장했겠어요? 서비스 산업들 서비스 성장. 엄청나게 성장. 금융도 그렇지. 굉장히 성장했어요. 금융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 국가로 트랜지션하게 된다. 전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미국이 감내하고 해야 됐던 건 뭐냐? 바로 양극화야. 미국의 양극화의 본격화는 바로 80년대부터 시작해요. 네. 위기를 이렇게 해서 막았지만 네. 결국 미국은 양극화 문제를 지금도 끌어안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지금 2020년도에 미국의 제조업의 비중은 네. 이제 11%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적네요.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70%가 넘어. 네.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야. 더 이상. 근데 지금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네. 제조업을 다시 부활하자고 트럼프 때부터 하고 바이든도 하는 거야. 네. 누구 돈으로 누구 기술로? 동맹국의 돈과 동맹국의 기술로, 예. 기술로 심지어 동맹국에 필요한 하이스킬 레이버가 모자라니까 직접 한국하고 요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기술 이민 가는 사람 많아. 타이완도 그래. 유럽도 그렇고 일부가. 유럽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왜냐면 이 제조업의 부활이 미국이 쉽지 않은 게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인데 내가 예견했잖아. 인텔의 부활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물론 인텔이 망하진 않아. 네. 그러나 서서히 몰락해가는 건 미국 제국이 지금 제조업에서 몰락해가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 원천 기술이나 특허는 인텔이 여전히 많이 갖고 있고 네. 일반적인 CPU나 그 서버 CPU 시장에서 여전히 인텔이 그 지배력이 높아요. 그러나 첨단 기술로 갈수록 인텔의 지배력은 아예 존재감이 없어. 왜? 최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CPU나 네. GPU나 아니면 웹 서버 설계 능력은 네. AMD나 다른 회사에 떨어지거든. 네. 그리고 제조 능력 떨어지고 결국 그 팩 갤러거가 호기에 차서 덤블링 해가면서 네. 내가 인텔 살린다. 그래놓고서는 뭐 2나노 그 뭐야 그 공정으로 한 번에 공정 막 ASML 수입해서 했잖아. 네. 다 실패했잖아. 그 왜 실패했겠어? 그건... 원천 기술이 없어서 네, 네. 장비가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아니야. 즉 뭐냐 거기에 맞는 숙련 노동자가 네. 없어서 실패한 거야.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게 풍부하거든.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학부 이상 심지어 뭐 석사 그다음 박사급 연구 이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야. 삼성이 최근에 헤매는 것도 그들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해서 그렇거든. 그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이 재무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이니셔티브 주면 그 기업 망해. 근데 그 악순환을 지금 밟고 있는 게 미국의 모습이거든. 이게 현실이고 이러면서 뭐냐면 미국의 기업 문화가 다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은 또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Yes. 그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고 미국이 아직도 말하자면 이제 소위 아메리칸 49ers라고 그러나 왜냐면 왜 샌프란시스코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동네에서 네. 그냥 깡촌에서 네. 갑자기 부밍하는 마이닝 타운에서 네. 오늘날의 대도시가 되잖아. 네. 금이 발견돼서. 네. 금이라는 게 뭐야? 한 번만 금덩어리 하나만 하면 그냥 대박고 네. 인생 역전하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금 캐서 돈 번 사람 있어? 생각보다 그 예전에 골드러시 때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청바지 장사가 돈 벌고 술 장사가 돈 벌고 돈 환전하는 사람이 돈 벌지. 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그럼 이노베이터가 돈 번 사람 몇 사람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지 네. 나머지는 다 별 볼일 없거나 그냥 일부 푼돈을 만졌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인베스터들 네. 그런 돈을 벌었지. 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계속 그럴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촉발되다 보니 네. 이게 나는 이제 소위 미국의 저축조합은행 사태가 결국 벌어지거든. 네. 왜냐면 갑자기 이자율을 그러니까 연준이 이자를 높이니까 네. 그 주택저축조합이란 게 저축 대부조합이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네. 저리로 네. 집 짓는데 돈 대부해 주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많이 해주잖아. 네. 뭐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많이. 예. 그걸 다 저리로 공급해 주니까 그걸로 돈을 번 거야. 다달이 이제 모기지 이자 원금하고 이자와 같이 받아서. 네. 근데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려버리니 네. 그 이 갭이 어때? 커지죠. 그래서 파산한 거야. 미국 경제가 휘청할 뻔했어요. 이때 굉장히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네.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는 락펠러 센터라고 미국의 자본주의 상징인 건물이 있어. 네. 그 락펠러 한국말로 하면 락펠러야. 미국 예. 영어로 하면 락펠러예요. 예. 그 뉴욕 5번가에 가면 있거든. 네. 다운타운 50가 전후에. 네. 그 락펠러 건물 그 복합 건물 센터가 수십 개 있는 것 중에 두세 개인가 다 팔았어. 일본한테. 일본이 그냥 그때 버블 경제였거든. 네. 남아도는 돈으로 비싸게. 네. 물론 버블 경제 붕괴 후 다시 사. 네. 훨씬 싸게. 예. 그래서 미국의 음모라는 식의 얘기도 나왔는데 예.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수많은 부동산 거품이 이때 많이 거쳐요. 이게 지금 내년에 한국의 부동산 버블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또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예전에 내년에 연준이 더 이상 이자를 예상대로 안 높이거나 오히려 올리거나 예. 또 한국은행도 이자를 더 안 내리면 네. 난 제일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게
뭐 강남이나 주요 신도시의 상권에 지금 부동산 버블이 많잖아. 빈상가도 많고 이게 위험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미국은 사업용 부동산에 물려 있는 지방은행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그런 산업구조 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제일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사업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돈을 예를 로컬뱅크, 아. 은행업이야, 파이낸스. 그 중에서 로컬뱅크가 제일 많이 벌고 로컬뱅크의 수익률이 네. 30%가 넘어.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돈을 네. 버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 네. 이건 정치적 선전 구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제조업의 지위를 선도국의 지위를 잃으면서 네. 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늘 의문을 갖는 거지. 자, 그 다음은 80년대의 또 환경 문제. 네. 어땠을 것 같아요? 80년대가 제 기억으로 뭐 질병에선 에이즈 나왔었고 예. 80년대가 되게 인구가 많이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환경 문제도 Yes. 되게 많이 발생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예. 그러니까 80년대는 소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 문제나 질병 문제나 전염병 문제가 네. 전지구적일 수 있다는 거에 전조를 보인 시대야. 이미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 네. 전조를 보여준 시대야. 에이즈나 수많은 질병이 창궐을 했고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때 사망한 숫자가 에이즈 관련해서는 뭐 4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 네. 또 어마어마한 숫자지.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네. 글로벌 팬데믹이 전조고 네. 나는 그래서 예상하는 게 네. 앞으로 제2의 팬데믹 또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때는 1억 명이 아니라 얼마가 죽을 수 있다고? 그때는 뭐 10억도 갈 수 있는. 예스. 최소한 5억에서 음. 최대 10억까지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 온난화. 예. 이때만 처음만 해도 다 우스꽝스러운 소리였지. 네. 근데 요새는 점점 실감하고 있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뉴클리어 디자스터, 네. 핵재앙, 체르노빌 사건. 네. 그리고 우리는 체르노빌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뭘 만들기 시작하고 있지, 마구. 그 원자력 발전소 말고도 딴 걸 만들고 있나요? 원자력 발전소 계속 다시 짓기 시작하잖아. 음. 왜?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분야과 관련한 인공지능, 네. 데이터 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21세기의 핵재앙은 네. 나는 지금으로 이 추세로 가면 네.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